오늘은 12장 공격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보면 굉장히 으시시한 사진이 붙어 있어요. 페이지에 챕터 12의 왼쪽 편에 보면 총알에 떨려서 깨져 있는 유리창 자국이 있습니다. 되게 좀 섬뜩한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공격성은 아마 다음 시간까지 다뤄야 되겠지만 주로 이제 네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이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이냐, 학습된 것이냐, 아니면 옵셔널한 것이냐. 옵셔널하다라는 것은 내가 택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상황과 공격성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 그다음에 폭력과 미디어가 폭력을 증가시키는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미디어와 관련해서 보면 성이나 폭력 이거는 이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 규제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어떻게든 좀 줄이고 없애야 되는 것에 속하니까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공격성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사건들이 좀 있죠. 우리들의 경우에. 선생님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들 몇 가지를 이제 정리했는데요. 우선 이제 사람들에게 공격성이 아주 과격하게 분출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내전, 전쟁, 그리고 혁명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전이나 전쟁 이런 거 공격성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강요되기도 합니다. 거기 속해 있는 사람한테. 또 더 나아가서 공격적인 행위가 무훈으로 인정돼서 명예와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죠. 또 이제 혁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대의 명분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상황에서는 공공의 적을 학살한다라는 건데, 이 공공의 적이라는 게 이제 혁명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의 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도 그런 적에 대한 어떤 학살 또는 처형 또는 린치 이런 것들이 혁명적 행위로서 추앙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대량의 살인이고 학살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제 끔찍하긴 하지만 인과적인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인간이 상대에 대해서 서로 적과 나의 관계, 적과 우리의 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나 대의 명분, 국가의 영광, 혁명적 대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감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해는 되죠. 파악은 하기가 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공격성이 분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훨씬 더 트라우마적이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자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이 책에서 미국인들에게는 워낙 트라우마적인 사건이어서 이제 여기서 자주 인용되는 거로는 이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매스 머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9년에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드라고 하는 고등학생 둘이 총, 수류탄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총을 쐈죠. 총을 쏘는데 이게 그냥 권총 들고 가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총을 이제 거치대에 놓고 조준 사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죠.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국적은 한국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인 교포가 저지른 유명한 사건으로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2007년에 조승희라고 하는 친구가 반자동 권총 가지고 32명을 사살했죠. 이거 훨씬 더 사람도 많이 죽였어. 밀집해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막 질러 댄 거니까 훨씬 더 사살자가 많았던 사건이 있고요. 또 유명한 사건으로는 2011년에 노르웨이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겸 살인자가 이제 오슬로에 있는 정부를 이제
정부 건물을 테러를 가한 다음에 이제 우테이아라고 하는 노동당 청소년 캠프가 벌어지고 있는 섬으로 경찰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캠프에 있는 사람들 69명을 사살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화제가 됐던 건 이 브레이비크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인물로 뭐 거명했던 게 뭐 트럼프 이런 사람 자기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좀 보도되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 책에는 안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래된 사건이어갖고 기억을 대부분 못하지만 선생님한테는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대량살인 사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뭐 이른바 연쇄살인범들의 사건들은 좀 있었죠. 뭐. 그런데 대량살인 사건 그러면 선생님 기억에 확실히 남아있는 거는 1982년에 경상남도 의령군 국유면 평촌리에 경찰로 근무하던 우범곤이라는 사람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 실탄, 수류탄 들고 나와서 동네 주민을 62명을 저녁에 다들 저녁밥 먹고 있는데 가서 그냥 동네를 걸어가는 겁니다. 경찰이 걸어가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 주민들을 쏴 죽이고 또 일가를 죽인 다음에 또 옆집에 가서 또 죽이고 놀라서 뛰쳐나온 사람을 길거리에서 쏴 죽이고 했던 사건입니다. 8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사건이라서 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우순경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는 경찰들이 싫어했겠죠.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을 딱 붙여서. 근데 이제 어쨌든 경찰이 사람을 뭐 조준해서 딱딱 죽이면서 저녁 나절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였고 수류탄을 까서 마지막에 자살한 이 사건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예,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제 뭐 인간성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를 자극하죠. 자극합니다.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외에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일상적인 수준에서지만 권력 격차가 큰 집단 사이에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 공격적 행위라고 하는 것, 폭력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힘의 격차, 지능의 격차 이런 것들에서 항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또 성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고 지배적인 인종이 소수 인종에게 또 그런 걸 많이 하죠.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학대, 뭐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이 받는 학대, 이주 여성들이 겪는 학대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성인끼리 또 뭐 직장이나 학교 이런 군대 이런 데서는 힘의 우위가 현저하게 된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수가 무리지어서 어떤 사람의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광범위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공격성, 어그레션이라고 할 때는 일상적인 어법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사용합니다. 보통 일상적으로는 어그레시브하다 그러면 좀 야심적이거나 거칠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영어로 더 엄밀히, 영어에서도 이런 걸 어그레시브하다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야심적이고 뭐 자기 이익 추구적이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거를 공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어법에서 배워온 표현인 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assertiveness 그러니까 주장이 강한 거죠. 주장이 거칠고 강한 그런 거에 우리가 공격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회심리학에서 공격성, 어그레션 그러면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목적을 가진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신체적이든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의도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좀 이상하게 썼네. 그것은 과실치상이고
뺨을 때리는 것과 달리 공격성이 아니다. 문장을 수상하다 말고 딴 걸로 넘어갔나 봐요. 네. 이렇게 봐야겠죠. 자동차 사고는 의도가 없잖아요. 그죠? 예, 고통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해를 입혔으니까 과실이죠. 과실치상입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도 과실치상도 있고 과실치사도 있을 수 있죠. 뭐 교통사고 사람 죽이기도 하니까. 과실치사냐 고의적 살인이냐 과실치사냐 고의적 살인이냐에 따라서 형벌의 정도는 천양지차입니다. 고의적 살인의 경우에는 뭐 무기징역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사형 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치사니까. 그러니까 과실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뭐 2년, 3년 이렇게 형이 낮게 나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공격성 그러니까 사회심리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인죄와 과실치사를 구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하면 이제 살인에 해당하는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공격성이라고 한다. 자, 공격성의 종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예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공격성이 있고 도구적인 공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대적 공격성, hostile aggression은 분노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고 고통을 가하는 것 자체, 타인이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렇죠? 네가 아파야 되는 거고 네가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에 가까운 거죠. 분노에서 나온 보복의 성격을 가진 것이죠. 근데 도구적 공격성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는 있지만 타인의 공격이 아닌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수비수가 공격수가 치고 나가는데 이거를 자기가 정해져 있는 규칙 내에서 정확하게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쳐낼 수 없는 상황에도 이제 고의적으로 파울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골을 먹는 것보단 내가 옐로우 카드를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구적인 공격성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잘 보면 이제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이제 수비를 위해서 공격수를 차단한다라는 목적만으로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파울들이 있죠. 악질적인 파울들. 공을 뭐 발을 높이 들어서 상대의 허벅지를 찍는다든가 뭐 뒤꿈치를 그냥 피해서 갈 수 있는데 쓱 밟아버린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빨간 카드가 나오죠. 심판이 보기에 그게 명백히 테크니컬 파울이 아니면 이제 레드 카드가 발급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레드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테크니컬하게 이런 공격성 그 타인에게 뭐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고통을 준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경계가 다 애매하긴 하죠. 대개 적대적 공격성과 도구적 공격성이 뭐 선명하게 종이를 가위로 자르듯이 싹둑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신문을 위해서의 기법으로서 고문을 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문을 가하는 목적이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나 자백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면은 그런 경우에 가하는 고문은 도구적인 공격성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악질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근데 고문을 하는 걸 보면 만약에 고문자가 즐기고 있다. 라면 이제 도구적 공격성 뒤에 숨어서 적대적 공격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공격성이 선천적인가, 학습되는가, 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진화 이론의 관점에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그 선천적인 어떤 그 진화적 과정의 산물인가를 보는 거죠. 성 차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인 게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굉장히 명백해요. 이런 공격성이 조사를 해보면 남아의 경우에 아주 어릴 때부터 나타납니다. 전 세계의 소녀는 전 세계의 소녀보다 공격적이고 싸움을 많이 하고 주먹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크게 봐서는 다른 남성과 권력을 경쟁하고 또 다른 남성과 성적인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남성과의 성적 경쟁이란 이제 다른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자들 간에 이제 경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둘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죠. 이에 비해서 이제 여성들도 뭐 동물 경우에 암컷의 경우에도 이제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대개의 경우 자녀 보호를 위해서 하는 공격성이 많다 이런 거죠. 대개 동물 같은 경우에 이 암컷이 새끼를 베고 있으면 굉장히 공격성이 높아지고 자기 보호 본능이나 이런 게 강하고 또 새끼를 양육하고 있는 뭐 암컷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거칠게 싸우는 전투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새끼 또는 자녀 보호를 위해서 발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 집 앞에 나무 위에 까치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고양이가 기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암수 두 까치가 아주 격렬하게 고양이한테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끼들을 지켜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갖고 핸드폰으로 찍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에서 보듯이 이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거죠. 다 예상할 수 있는 좀 흔한 얘기들이고요. 예, 호르몬 이론들이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남성들은 왜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느냐? 몸 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남성의 고환이 영어로 테스티클이거든요. 테스티클. 고환에서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여성에게서도 테스토스테론은 분비됩니다. 다만 남성에게서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젊은 시절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은 줄어들고 여성의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여성들이 좀 거침없고 더 뭐 공격적인 태도를 잘 보인다. 그리고 나이 들면 남자들이 좀 기운이 없어지고 부인한테도 좀 잡혀 산다. 이런 걸 가지고 호르몬으로 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약간의 약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만 증거가 별로 없고요. 예, 인과관계도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와 상황이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늘어나는 건지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테스토스테론이 막 분비가 되니까 공격성이 높아지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양쪽 다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이제 경쟁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준비 태세와 행동 양식이 필요해지니까 그거와 수반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공격성이 높아지는 면도 있고 뭐 양쪽이 다 있을 텐데 그저 사람한테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니까 공격적이다 이런 이론들은 요즘은 잘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거 실험할 때 주로 동물 실험으로 했는데 쥐한테 테스토스테론을 다량으로 주사를 해요. 수컷쥐한테. 그랬더니 이 수컷쥐가 성질이 더러워져서 다른 수컷들을 막 공격하더라. 이런 게 이제 초기에 이론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주사하면 몸 안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져서 다른 수컷쥐를 뭐 이제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테스토스테론이 과잉으로 주사를 했기 때문에 실험치가 분명하기 위해서 많이 주사를 했기 때문에 몸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겼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해서 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다른 쥐에 대해서 공격성이 표현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주사한 실험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관찰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결과를 관찰하게 한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호르몬 이론이라는 게 되게 과학적인 폼을 잡지만 상당히 헐렁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동물에 대해서 뭐 가지는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이냐 보기엔 동물 행동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실험을 한다고 쥐와 고양이를 태어나서 새끼로 태어날 때부터 키웠다. 그랬더니 둘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따로 자란 쥐를 한 우리에 집어넣으면 서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이게 인네이트, 이렇게 타고난 어떤 다른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라기보다는 뭐 학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론은 사실은 이제 동물이 자기 자아관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위 같은 동물은 태어난 직후에 본 움직이는 동물을 자기 어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위가 태어났을 때
거기서 어린아이가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그 거인은 자기보다 큰 그 어린아이를 어미로 인식하고 그 어린아이를 저주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물들이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동물로부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가 고양이와 출생 때부터 둘이 딱 키워놓으면 고양이는 쥐만 보잖아요. 거울이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각을 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쥐처럼 쥐와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자기를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한 어떤 동물의 지각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각종 짐승들 앞에 이 거울을 놓고 이 거울을 보고 이제 동물이 동물이 자기인지 알아내는가 하는 이제 거울상 실험을 많이 합니다. 거울상 실험을 해보면 재미있게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실험도 이제 논란이 많은데 영장류들은 그 실험을 하면 통과합니다. 한참 쳐다보면 이제 이게 나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장류 이하의 동물 중에는 이걸 보고 자기다, 거울을 보고 자기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동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장류 중에서도 고릴라의 경우에는 자기 거울에 비친 상이 자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릴라가 거울에 비친 고릴라를 보면 굉장히 힘세고 사나워 보이는 고릴라가 한 마리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고릴라를 위협해 봅니다. 자기가 이익 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해 보면 거울에 있는 고릴라가 똑같이 자기한테 강력하게 공격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한테 안 물러서는 굉장히 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로부터 확 벗어났다가 다시 나타나 보면 또 있고, 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온갖 그런 감정 표현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이런 행동을 고릴라는 해요. 개도 보여주면 그 거울에 있는 개가 자기라는 걸 아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를 키우면 근데 이제 개는 대신에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보다 이 냄새를 통해서 자아 인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뭐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아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동물에게 자아 개념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를 키우면 개는 사람을 보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동물 행동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기가 으르렁거리는데 개가 잘해주면 여러분들이 뭐 강영욱의 개 키우는 거 보면서 많이 알게 됐겠지만 개가 으르렁거릴 때 그거에 맞춰서 행동해주면 개가 자기가 상대보다 힘이 센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개는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어서 모아놓으면 다 서열이 생겨서 들개 때가 되면 들개 대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사회성이 강하고 그 위계서열이 강한 동물이어서 그런데 그럴 때 사람하고 살면 사람한테 자기가 행패를 부려보고 상대가 굴복하면 자기가 더 힘센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매일 보는 사람과 자기도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거울 앞에 세워놓으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빨리 침팬지나 보노보보다도 훨씬 빨리 그 이미지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대개 18개월이 넘어서게 되면 거의 모든 아이, 이른 아이들은 더 빨리, 좀 늦은 아이도 한 20개월 정도면 거울 앞에 세워놓으면 몇 분 만에 그게 자기라는 걸 알아차려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알아차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울에서 자기를 발견한 인간은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거울상을 통해서 보이는 그 자기의 신체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18개월 때 자기 몸의 신체의 통일성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옷도 자기가 못 입고 서서 걸어 다니는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뭐 밥 숟갈로 이렇게 자기 입에다 밥도 못 퍼먹는 어린 나이거든요. 이 신체의 협응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돼서 잼잼 도리도리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신체 동작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어린아이 시절에 자기가 하나의 신체적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자아인식이 인간에게 굉장히 어떤 되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거울을 보여주면 좋아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있죠. 나르시시즘의 토대는 그리고 굉장히 인간의 경우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외부의 환경과 떨어져 나와 있는 하나의 실루엣과 윤곽으로서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외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 신체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인간은 즐겁고 좋아하고 자아 정체성의 토대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동물 행동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뭐 쥐와 고양이 키워보니까 이러니까 뭐 공격성이 선천적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조금 그렇게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들을 살펴보면 인간하고 제일 유전적으로 가까운 영장류가 둘입니다. 하나는 침팬치고 또 하나는 보노보예요. 근데 침팬치는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짐승이고요. 힘도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수컷 침팬치가 다른 침팬치들을 사냥하고 죽이는 영장류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근데 보노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노보는 공격성이 매우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 대장 수컷의 성적인 독점이 나타나지 않고 암컷의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그 나대는 수컷 대장이 있으면은 암컷들이 떼지어서 그런 수컷을 규탄하고 뭐 경우에 따른 뭐 성기를 물어뜯어서 아주 어,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노보는 그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성인 인증을 해야 이런 보노보 생활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노보들이 굉장히 그 성생활이 활발해서 아주 섹스를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암컷의 힘이 강한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인간은 침팬치하고 보노보의 중간쯤 되는 영장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남자는 침팬치에 가깝고 여자는 보노보에 가까운 그런 영장류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침팬치는 엄청나게 폭력성이 강하고 위계서열이 강하고 어, 이제 살인에 해당하는 다른 자기 동종의 침팬치를 막 사냥하고 죽이는 그런 좀 인간의 전쟁과 뭐 이런 그 사냥 이런 행태 같은 것들이 좀 침팬지에도 엿보인다면 거기에 비해서 보노보는 아주 부드럽고 사교적이고 유희적이고 그다음에 권력 차이가 별로 없고 암컷과 수컷의 권력 차이도 훨씬 없고 수컷들이 암컷들이 연합하면 수컷들이 꼼짝 못하고 뭐 이런 성향을 보여요. 자, 뭐 남자와 여자의 성 차이에 대해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비너스와 마르스, 뭐 전사와 미의 여신 간의 차이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화성에서 온 남자는 침팬치고 금성에서 온 여자는 보노보일 수도 있겠죠. 자, 문화와 공격성 뭐 그 진화 이론 이런 거는 다 사회심리학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워낙 요즘에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다루긴 하는데 재미는 있지만 뭐 침팬치 얘기를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보노보 얘기를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조만 하는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고 재미있고 또 미래를 놓고 보면 뭐 상당히 앞으로도 발전할 전망이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진화 심리학 같은 게. 자, 이어서 이제 문화와 공격성 이렇게 보면 이제 공격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변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이 책에서 들어놓은 거는 이로꼬이 인디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로꼬이 인디안이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에 들어오기 전부터 살았던 인디언들인데 상당히 평화로운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로꼬이 인디언이 만든 모피하고 유럽인들이 가진 물건들 간의 교환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이웃의 휴런족이라고 하는 인디언들과 경쟁 관계를 만들었어요. 싸게 살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휴런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휴런족과 이로꼬이 인디언들이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인 부족으로 변했다. 그래서 공격성이라는 것은 사회 상황의 산물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 핑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인간 본성의 뭐 선한 천사 이런 책을 써갖고 유명해졌는데 선생님도 지금 너무 두꺼워가지고 100개에 가까운 책이거든요. 제대로 안 읽었는데 뭐 그런 인간의 선량함,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선량해져 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자입니다. 진화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에 따르면 이제 지난 수백 년간 전쟁, 범죄, 고문, 살인은 꾸준히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이 고문, 범죄, 살인의 추진한 감소는 인간 본성의 변모가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발전, 인권의식의 성장 같은 사회조건의 변모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이건 사회학적으로 노버트 엘리아스 같은 학자라든가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해온 얘기입니다. 이 폭력 감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약화되고 국가가 폭력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심성이 폭력을 혐오하는 쪽으로 이제 진화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회학 이론이기도 하죠. 같은 얘기를 이제 스티븐 핑커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상대성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소규모 사회는 대체로 공격성이 잘 억제됩니다. 작은 사회에서는 공격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규모 사회에서는 공격을 하게 되면 추방하게 됩니다. 추방. 여러분들 그리스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도편 추방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편 추방법이라는 게 한 사회 내에 누가 권력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자기를 잘난 척하면서 위세를 부리게 되면은 투표를 해가지고 쫓아내버려서 아예 추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보듯이 좀 사회적으로 보면 어그레시브하게 행동한다거나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사람은 추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회는 잘 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공격성이 억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 하위 집단이 생기게 되고 하위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분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 간의 충돌 때보다 더 공격성이 강해지게 되고요. 또 이제 네 편, 내 편 이렇게 집단으로 나뉘게 되면 집단 수준에서의 내부의 공격성 억제와 협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타 집단을 정복하거나 짓누름으로 해서 얻는 이익 이런 것들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하위 집단 내부에서는 줄어들지만 외부로는 더 강하게 표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결국 공격성 통제는 정치 권력이나 치안 권력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른바 명예 코드 또는 컬처 오브 아너, 명예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자존심 문제를 둘러싸고 남성들 사이의 갈등에서 뒤로 물러서면 쪼다 치킨으로 취급받는 일이 생기고 그런 취급을 견딜 수 없어하는 문화가 이제 명예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명예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은 살인율, 가정폭력 발생률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남성들의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명예 문화, 명예 코드가 잘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데가 미국의 남서부, 그다음에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남쪽 섬,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이런 섬들, 시칠리아가 이제 마피아 이런 게 발전해 있잖아요. 보복 문화 굉장히 발전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남서부도 그렇고요. 또 남미도 일부 그런 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데서 일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심리학자, 이제 사회심리학자라고 봐야죠. 로버트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목축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우선 모여 살질 않아요. 농업적인 협력이 별로 필요 없어요. 목축 사회의 특징은 넓은 초지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의 경우에는 훔칠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떤 전통 농촌 사회에 가게 되면 이웃집에서 훔칠 게 별로 없습니다. 땅 못 훔치잖아요. 땅을 훔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훔칠 수 있는 거는 다 자라서 추수하거나 채취한 농산물 아니면은 남의 집 밥그릇인데 그게 이제 별 가치가 없는 거죠. 농산물이라는 게 훔친다고 해서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뻔하고 가까이 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축 지역은 땅이 재산이 아니라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은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겠어요? 가축의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 농장 낙인, 가축 사면 낙인부터 찍고 새끼 나와서 일정 연령이 되면
낙인부터 찍고, 그래서 절도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낙인으로 확인해서 다시 회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절도라고 하는 게 재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예민하고, 그래서 낯선 사람이나 이웃에 대해서 과잉 경계 상태로 살고, 공격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명예문화가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남의 상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보복을 하는 게 성공을 거두면 이제 평판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반드시 응징한다는 평판을 얻으면 안 건들게 되죠, 그 사람을. 그래서 이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평판의 이득은 분명하지만 평판은 반드시 응징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얻어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목숨을 걸다 보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죽는 거죠. 그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아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그런 말인데, 이제 그게 결국은 호랑이는 가족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판을 유지한다라는 건 굉장히 대가가 크고 비용이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명예문화에 입각한 공격성이 평판을 얻으면 거기서 얻는 이득 때문에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발전했다기보다 평판의 이득은 그냥 내가 공격적인 남성성의 추구, 그 다음에 명예 존중, 그다음에 쪼고다가 취급받고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문화,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부산물로서의 이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문화 자체는 공격적인 남성의 힘을 남성의 정체성으로 수용하고 물러서는 것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로부터 이제 생겨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심 때문에 목숨 거는 게 이제 명예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젠더와 공격성 봅시다. 젠더에 따라서 공격성이 상당히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심한 가정폭력, 그 약한 가정폭력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쥐어박는 거. 그런 거는 꼭 남성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딸에게도 저지르고 또 힘센 여자가 약한 남자에게도 저지르지만 심한 가정폭력은 다 남성,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거의 다 남성이 저지른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낮은 수준의 폭력에는 성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여자도 열받으면 뭐 집어들어서 던지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의 공격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이렇게 공격성이 강하냐, 그건 아니고 몇몇 남자가 아주 자주 그런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총 건수로 놓고 보면 남성이 훨씬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공격성이 강한 소수 남성이 빈도를 엄청 올리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들 중에 일부가 심한 가정폭력을 평생 저지르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 혹시 이제 여기 있는 수업 듣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몸에 손을 댔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이혼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술 먹고 한 짓이었고 미안하고 다시는 안 그러고 그러면서 막 10배쯤 잘해주면 참고 살아보자, 뭐 고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맞고 또 살살 빌면 봐주고, 그러면 잘해주다가 또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많이 때리면 이제 여성들이 저항 능력을 잃어버려요. 너무 많이 맞은 여성들의 매맞는 여자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서 저항하거나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몸에 손을 댔다, 그럼 그냥 그날로 끝내야 됩니다. 단호히 단 한 번에 완전히 삭도 끊어버리고 그냥 끝내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격성에서는 성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별로 다르지 않게 자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무서운 엄마들 있죠. 그리고 뭐 아이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어머니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게 아이를 심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되게 중학생쯤 되면 어머니,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어머니는 이제 다룰 수 없죠. 도망가고 뭐 저항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아버지도 중학교 한 2학년을 넘어서면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남성의 공격성이 그렇듯이 여성의 공격성도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 연구를 보게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 여성들이 스웨덴과 한국의 남성보다 더 공격적이다라고 나타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여성 여권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최초로 1800년대 19세기에 선거권을 도입한 나라고요. 뉴질랜드 지금 장관도 총리도 여성이잖아요. 코로나 잘 막았다고 한 젊은 여성이 수상입니다. 뉴질랜드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호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가 강한 나라에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힘, 폭력 이런 것들의 발휘도 더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기본적으로 권력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튼 한국 남자보다 공격적이다라는 건 조금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아처 앤 맥다니엘이 95년에 쓴 논문이다. 이 책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표 보게 되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폭력의 평생 유병률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모든 종류의 신체 폭력에서 로 하게 되면 여성이 좀 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폭력의 평생 유병률이니까 여기에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친밀한 파트너에게 당한 거예요. 당한 거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32.9%. 뭐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걸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치기 또는 거세게 밀기, 이렇게 심각한 신체 폭력 이렇게 되면 남녀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요. 뭔가에 부딪히기,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기 이런 거에서는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구타하기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칼이나 총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는 여자도 쓸 수 있으니까 좀 비중 차이가 줄어드는데 목 조르고 뭐 질식시키고 그런 것들 또 심각한 신체 폭력 이렇게 성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여자가 훨씬 더 심하게 당하는 걸로 나타나죠. 파란 그래프가 여자가 당하는 비율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체적 폭력의 낮은 수위와 높은 수위를 놓고 보면 높은 수위의 신체 폭력은 현저하게 남성이 더 많이 저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른 거는 이제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relational aggress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험담과 소문을 이용해서 타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고립 상태로 몰아넣고 거나 아니면 타자가 평판 하락이나 고립에 대해 갖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를 조종하는 행동을 우리가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능란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니까 이 관계적인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여지가 굉장히 늘어났죠.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신체적 공격성을 표출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표출한다면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 활동이 많이 늘어나니까 남자들도 여성 못지않게 관계적 공격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사이트 중에 일베 이런 데서 올라오는 언어적인 폭력 그 중에는 뭐 끔찍한 수준의 것들도 꽤 있었는데 그런 인상적이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해냈느냐는 게 놀라울 정도의 공격적인 표현들 창의력 넘치는 악질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남성 청소년들이 많이 만들어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기회가 이제 물리적인 공격성을 표출할 기회에 비해서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할 기회가 훨씬 늘어나게 되니까 남성들도
여성들 못지않게 아니면 더 심하게 관계적 공격성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게 최근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건 역으로 말하면 좀 약한 정도겠지만, 여성들의 권리가 강해지면서 여성들의 신체적 공격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은 권투도장에 여성들이 권투를 많이 배웁니다. 또는 격투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생각하고 했다가는 얻어맞을 남자들이 꽤 많이 생길 만큼 여자들이 격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스클럽 같은 데서 운동 뭐 이런 것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여성의 권리의 신장이 여성의 물리적 폭력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봐요.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사회의 이런 조건 변화 때문에 남성들의 관계적 공격성의 그 경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건 아주 빠른 속도로 강하게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공격적 행위에 대한 학습 이론이 존재합니다. 사회인지 학습 이론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의 보보 인형 관찰이 있어요. 보보 인형 관찰. 사회인지 학습 이론은 인식이라고 했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런 걸 이제 그 사회심리학에서 관찰학습이라고 그러죠.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옛날 말에 그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 그래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는 거를 보고 따라 하는 게 굉장히 크지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보다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관찰학습, observational learning이라고 하는데, 그 공격성이라든가 이타적인 행동, 친사회적 행동 이런 사회적 행동 대부분이 다 관찰학습을 통해서 보고 따라하는 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두라라는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성인이 풍선으로 된 보보 인형이라고 하는 것을 막 주워 패는 모습을 어린아이에게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그 보보 인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책에 나오는 실험 사진인데 이 성인이 이제 맨 위에 보면 막 인형을 거칠게 다루고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역시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아도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남아와 여아가 별 차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보보 인형 실험으로 꽤 유명한 실험입니다. 교재 410페이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확장해서 이제 브래드 한 거에 따르면 요 보보 인형을 주워 패는 이 어른이 권위가 높고 존경받는 모델이면 관찰학습의 효과가 훨씬 더 증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나 스포츠 스타는 공격성 모방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도자도 중요하죠. 따라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반대도 가능한 거죠. 반대도 가능해서 관찰학습이론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보보 인형을 쓰다듬어주면 아이들도 보보 인형을 쓰다듬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격성이라는 것을 주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특히 관찰학습을 통해서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아니라 때리지 않는 행동을 보고 또는 때리지 말라고 말해도 때리는 모습을 보면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격성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양리적인 효과, 생리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알코올이 중요하죠. 알코올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이미 알고 마셔봐서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명백히 하자면 알코올은 기분 전환적인 음료는 아니에요. 기분이 나쁠 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료는 아닙니다.
기분을 강화하는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마시면 더 즐거워지고 기분 나쁠 때 마시면 어떻게 되냐? 기분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기분 나쁠 때 마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쁠 때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그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예. 어, 그래서 알코올이 공격성을 높이지만 그거는 공격성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강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코올만으로 공격성이 강화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알코올이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한 걱정을 좀 없애서 용감하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자제력도 약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대뇌 피질에 작용해서 대뇌의 그 전두엽, 전두엽 이런데 작용을 해서 고등한 뇌, 판단력, 뭐 자제력 이런 것들을 좀 둔하게 만들어요. 둔하게 만드니까 좀 수다스러워지고 뭐 욕구가 좀 그 해방되는 그런 해소의 감정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기분이 즐거울 때는 그런 게 더 강하게 표현이 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게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만취 상태에서는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쉽게 도발돼요. 술 취한 사람 누가 발을 밟았다 그러면 술이 안 취했을 때는 이게 고의적인 거냐 아니면 그냥 과실이냐 이걸 판단하려고 하죠. 과실에 대해서 화를 내면 자기가 좀 우스운 인간이 된다는 걸 아니까 아파도 좀 참고 상대가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만취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확 밟으면 그 사람이 고의인지 아니면 과실인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알코올은 알코올 자체가 공격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상태에서 도발이 있을 때 알코올이 더 쉽게 그것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공격을 당했다고 쉽게 생각하게 되고 쉽게 공격당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공격으로 대갚아 주면 그 자칫하면 어떤 대가를 치를까에 대한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자제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은 생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작용할 뿐 아니라 알코올의 생리적 효과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지를 통해서도 작동합니다. 즉 알코올을 섭취했다는 자의식만으로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려는 동기가 약해져요. 이거를 우리가 think drink 이펙트라고 합니다. 마셨다고 생각하는 게 가져오는 효과라는 거죠. 이 만취 상태가 되면 주사를 부릴 수 있어요. 이 주사도 약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만취 상태에 주사를 부리면 그것 때문에 심하게 한번 곤혹을 치른다든가 하면 주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아니 뭐 만취 상태 주사 부리다 얻어 맞았다라든가 또는 밟혔다든가 또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뭐 형사처벌 받았다든가 이런 일을 당하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게 관대한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그런 태도가 점점 부추겨지는 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코올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그 20대의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몸이 건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몸을 뭐 예를 들면 어떤 넘어질 일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노인이 되면 넘어져서 뭐 골반이 깨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넘어지지도 않고요. 질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개의 경우 그 1년에 병원에 뭐 한 번도 가지 않는 해도 있어요. 20대에는. 그리고 가도 뭐 한두 번 가고 아주 간단한 질병 때문에 가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20대에 큰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술 때문입니다. 술. 20대는 술을 많이 마시는 연령에 속하고요. 많이 마셔도 몸이 버텨주는 때이기 때문에 음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음주 때문에 싸우고 음주 때문에 다치고 음주 때문에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인생의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는 일, 예를 들면 다쳐서 뭐그 장애를 입거나 부상이 있거나 흉터가 생기거나 또는 뭐 전과자가 되거나 폭행으로 또는
남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뭐 위에 병이 크게 나거나 간이 상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 20대에 생길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대부분 다 알코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20대는 건강하고 굉장히 쾌활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몸이 건강할 때고 20대에는 가장 다칠 위험이 적을 만큼 민첩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시절이죠. 좋은 시절인데 이제 그래서 넉넉히 마실 수 있는 주량이 있는 시절이고 그래서 그 풍덩풍덩 마신 술 때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코올에 대해서 조금 20대에 자제심을 가지면 술과 더 친하게 긴 세월 오랫동안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환경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열, 습도, 공기 오염, 인구 과밀, 악취 이런 신체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도 공격성을 많이 표출합니다. 그래서 뭐 더울 때 에어컨 없는 차가 있는 차보다 훨씬 더 많이 경적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연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그러면 공격성을 증대시킬 것인가?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온난화는 기후 변화를 심하게 해서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런 일들을 계속 생기게 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는 뭐 생태적인 황폐화 때문에 빈곤과 재난 이런 것들을 더 야기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인간의 공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지역 평균 기온에 따라서 폭력적인 범죄가 증가했던 거에 대한 통계 그래프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였냐면 이게 히쌍이라는 분이 연구한 거에서 가져온 그래프네요. 예.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베트남전과 시민권 운동을 했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이 굉장히 국가적인 그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죠. 68혁명의 시대였던 거죠. 그때 길고 뜨거운 여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다. 폭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67년에서 71년 사이에 79개 도시에서 68혁명의 여파로 소요가 일어났는데 더운 날에 폭동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도 지역의 평균 기온으로부터 차이, 그러니까 평균 기온보다 더 더운 지역들일수록 폭력 범죄 수가 이렇게 쫙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이어서 이제 사회적 상황과 공격성을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는 더 중요한 영역이겠죠. 예, 상황적인 요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성적 공격, 섹슈얼 어솔트 이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예민한 문제가 예전부터 그랬지만 더욱더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이제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는 이제 좌절 공격성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Frustration Aggression Theory라고 하는 건데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 이제 공격성이 확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오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의 핵심은 좌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좌절이 뭐냐? 좌절은 목표 달성을 방해받은 경험을 뜻합니다. 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공격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도 기분이 나빠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다들 택배 받으면서 사니까요. 지금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집 앞에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런데 딱 버스 시간을 딱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몰랐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제 네이버로 보면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15분 남았으면 안 나가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7, 8분이면 되니까 10분 전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10분 전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타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택배기사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짐을 배달하면서 올라옵니다. 절거덕 절거덕 절거덕. 그리고는 끝내 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짐을 다 배달한 택배기사와 함께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택배기사를 쳐다볼 때. 그리고 버스는 놓쳤어요. 가보면 막 열심히 걸어가면 버스가 휙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분 나쁘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가벼운 좌절이죠. 가벼운 좌절. 대체로 이제 사람들은 목표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그 목표를 획득하거나 목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 기대감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만족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거의 얻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게 탁 깨질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한 12, 번째 서 있을 때 앞에서 누군가가 저 앞에서 서너 번째에서 누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열받죠. 열받지만 그렇게까지 열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 뭐야 내가 이제 두세 번째 서 있는데 새치기 당하면 훨씬 더 열받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갔을 때 바르셀로나 근교에 가면은 몬세라트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에 가면 이제 검은 마리아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마리아 상을 구경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자꾸 새치기를 하면서 뭐 식구한 사람이 서 있다가 한 명이 서 있었는데 내 앞에서 갑자기 서너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딴 거 구경하다 탁 오는 거죠. 그러면 쭈르륵 불어나고 쭈르륵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사가 11시에 시작한다고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 앞에서 두세 명 앞에 놓고 탁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끝날 때까지 그 마리아 아련을 하러 들어가는 그 줄은 관광객들이 미사의 가운데에 이 뒤쪽에 마리아 상이 있으니까 미사 중에는 관람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두세 번째에서 끊기고 나서 1시간 내내 미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보러 들어가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frustration, aggression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새치기 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뭔가 약간의 해코지라도 했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드는 겁니다. 자, 보복 능력과 기회. 근데 이제 좌절이라고 하는 게 곧장 공격성을 나타내느냐 그건 아니고요. 좌절을 하게 되면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예비적인 상태로 우리가 가는 거죠. 분노 상태로. 근데 이제 표출되기 위해서는 보복 기회도 있어야 되고요. 보복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보복하고 싶은데 상대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 보복하기가 어렵죠. 그죠? 보복하려다가 그냥 내가 얻어맞고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보복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선생님처럼 몬스라트 거기서 서 있는데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보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할 기회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뒤통수만 쏘아보면서 그냥 기분 나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복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에 의해서 예비되고 있고 그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기회와 능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절과 박탈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좌절은 방해를 받은 기대예요. 예상하고 있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가지게 된 거고요. 아예 갖지 못한 상태는 박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탈의 경우 좌절은 공격성을 끌어내지만 박탈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박탈이 공격성을 끌어내려면 상대적인 박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인 박탈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것과 가질 수 있거나 가져야 마땅하다고 기대하는 것 사이의 괴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너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졌다라는 게 내가 가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에도 기대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expectation, 기대, 예상. 그러니까 기대나 예상의 좌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진짜 expectation, 기대가 탁 좌절되는 좌절에 비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가진 공격성은 좌절보다는 조금 약하다. frustration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도 박탈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면 공격성을 자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가 되면 상대를
할 수도 있죠. 공격성이 분출해서. 근데 내 친구가 아파트 뭐 비트코인 사서 뭐 10배로 튀겼다. 그래갖고 가진 돈 다 박아 넣어가지고 1,000만 원 넣었는데 그 1억 됐다라고 할 때 내가 그가 벼락부자가 되면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만들어진 말 중에 벼락거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내가 주워 패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박탈감으로 보면 나는 하나도 못 가졌는데 나도 1,000만 원이고 상대 1,000만 원인데 비트코인에 넣어서 이게 1억 된 친구에서 내가 느끼는 그 박탈의 양은 굉장히 크지만 그거에 비해서 새치기에서 내가 잃은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새치기 한 놈은 주워 팔 수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화는 내도 화가 나고 뭐 댓글에 욕은 할 수 있어도 상대를 때리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다가 조금만 뛰어드는 것 때문에 서로 신경전 벌이고 막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도발과 보복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한 5분 남았는데 논의를 또 길게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어요? 다들 켜놓고 어디 갔나? 마치도록 할게요.